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드립니다. 시사 팝콘. 네, 서울의 소리에서 지난주에 런칭을 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입니다. 아, 지지난주예요. 예, 죄송합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생존을 잘 알지 못하는 김성수 평론가입니다. 예. 시사 팝콘 빵 예. 터지는 색다른 시선으로 문화를 베이스로 해서 시사를 한번 분석해본 프로가 예.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맞았다는 것을 예. 유시민 작가가 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유시민 유시민 작가의 최신 그 칼럼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제목이 이인규의 더 글로리. 야,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인규의 행태를 날카롭게 분석을 했어요. 아, 새롭게 다시 나타난 저 이인규의 뭐 글이나 저 얘기 회고록. 보면서 중수부자 이인규가 예. 다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예. 또 폭력을 가하는구나. 예. 아, 그렇게. 그러니까 유시민이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인규를 분석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이제 진짜 지금 제가 여태껏 그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컨텐츠를 통해서 세상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이 셀럽들한테도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다 또 우리 그 서울의 소리의 시사 팝콘의 예. 이 메커니즘이 예. 그대로 이제 시티즌 유에게까지 예. 통했다. 아유, 그리고 박예술의 톡토비에도 제가 나오게 됐잖아요. 예, 그거 참 보니까 그게 어제죠. 예. 그거 참 가관이더만요. 예, 그래서 더글로리는 그러니까- 인터셉터가 더글로리는 내가 다 한다 뭐 이런 분위기로. 아유, 솔직히 말해서 뭐 학폭 저한테 학폭 좀 잘 알아요? 아니, 학폭을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 이런 의미지. 것들을 저만큼 잘 설명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당연한 대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상파에서 못 나오고 있다. 아이고 안타깝네. 예. 지상파는 그럼 제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톡터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디 지상파에 나갈 수나 있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아, 드라마로? 뭐 이거 안 들어나죠. 여기 다 사전 제작이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뿐 자. 아니라 이제 더 글로리 같은 글로벌한 OTT에 예. 나갈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또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김성수 평론가 되어서 우리 쌍두마차로 시사 팝콘이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별로 안중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어디 누구면 글로리에 나올 수 있어 당신은? 자, 지금부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문화 뉴스 시작합니다. 갑시다. 자, 오늘도 역시 반드시 알아야 될 문화 뉴스 두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역대 최고점 TV조선 3년 조건부 없이 재승인 의결. 야, 역시 조선일보의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TV조선이 만들어진 이래로 재승인할 때마다 항상 조건이 붙었어요. 그렇죠. 이걸 해라. 편파 보도하지 마라. 뭘 네. 바꿔라. 그렇죠, 편성 비율 조절해라. 그렇죠. 뭐 등등인데 말 안 듣고 버티시다가 예. 이번에는 말 안 듣고 버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듣는 척 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거잖아요. TV조선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굉장히 뉴스 같은 경우서 편파적이고 왜곡적이고 원사이드한 보도를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진행자인 사람들이 돈도 좀 받으시고 예. 그다음에 뭐 드라마나 이런 거는 일단 기본 막장으로 깔고 예. 뭐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우리 국민에게 좋은 정서를 주는가 그리고 초창기에는 돈 적게 드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나 이런 분들 모시고 주로 시사만 나불나불나불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다음 나중에 드라마 한반도가 완전 망했잖아. 예. 그러니까 안 되겠다 트롯이다. 그러니까 트롯으로 도배를 하고 예. 뭐 이런 행태들을 많이 벌였었는데 역시 윤석열 정부 자발적 일제강점기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TV조선이 프리패스로 통과했다. 자, 그러니까 역대 최고점을 받았다는 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팩트죠, 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알죠, 예. 이제 각 종편이든 뭐 지상파든 뭐, 예.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죠, 예. 심사를 해가지고 일정 수준의 점수를 정해놓고 그 점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그러면 아예 너 국민의 재산인 전파 가지고 방송 못해? 그렇지. 이래버릴 수 있는 게 방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승사자지 방송국에서는. 그렇지. 그런데 이 저승사자에게 계속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 얼마나 쫄렸겠어요. 아이 겁나지. 사실 돈 들어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 제대로 흑자 보기도 전에 방송국이 날아간다. 그럼 조선일보가 날아갈 수가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일보를 날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계속 TV조선을 날리는 게 좋다. TV조선이 약한 골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아, 그렇지.
근데 점수를 늘 기준점 밑으로 받아갖고 조건부 승인들이 났던 건데 이번에 최고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바로 직전 심사에서 예. 최저점을 갖다가 받게 된 이유가 예. 조선일보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심사위원들에게 외압을 가해서 일부러 퇴출시키기 위해서 점수를 깎았다. 정권에 외압이 있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그거를 이 검찰 정부가 납죽받아가지고 그래?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어제 네. 그러니까 녹화 시점으로 어제고 실제로 수요일 날 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물러나라 이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심사위원이 네. TV조선의 점수를 마구 깎습니까? 이거 무슨 조폭이 데려다 놓고 야 심사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도 계속 그러시면 안 될 걸. 예. 뭐 이런 이제 시그널을 주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또 방통위 사무처장부터 이런 분들 예. 바뀌었어요 다. 심사 낮게 하는데 그 해가 구속됐잖아. 예. 잡아갔잖아. 구속됐잖아.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심사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마음이 에스컬레이팅 되지. 높게 주지 않으면 구속되는. 그렇지. 높게 그런 주-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야. 아니 이런 학자들이 또 진짜 저처럼 이렇게 좀 담대한 사람들이 가서 심사를 딱 하면 글쎄요. 전혀 떨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검찰에서 불렀다 이것만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뛴단 그렇지. 말이에요. 압박을 받아요. 그렇지. 그런데 아예 소환 조사를 몇 번씩 받아갖고 거기서 왜 점수를 갖다 이런 식으로 고쳤냐, 거기서 외압이 없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난 너무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심사 자체를 고사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졌대요. 안 맞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심사를 한다? 이번에 있잖아 보면은 있지 어떤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냐면 보통 이런 종편 심사를 할 때 자체적으로 예. 자기네들이 이 방통위가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일단은 감사를 받아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 네. 근데 그 보고서가 칭찬 일색이야.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새로 생긴 데에서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그 연구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준 거야. 근데 중립적인 곳 두 군데 이상이 하게 돼 있는데 그 하나만 딱 덜렁댄 거예요. 그건 이제 공정성이 없지. 그런데 그걸 또 받아들여 주네? 다 쪼른 거야, 다 쪼른 거야. 그런 거지. 이게 완벽한 세팅 그리고 야. 정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 제가 선거에 나갔어. 예. 근데 김성수 평론가가 리서치 회사를 차렸어. 예. 더성수 차렸어. 예. 더성수에 맡겨. 예. 그럼 당연히 평가지 우선 내 지지율 높은 거로 나오겠지. 설마. 예를 들면. 아, 나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남태우라고 해서 잘 줄 수 없다. 이건 이제 비유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예. 보십시오. 이 정부의 기본적인 그 틀은 MB 정부에서 많이 가져요. 인사부터 그렇죠. 내용, 형식까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는 실용주의라기보다는 권위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이게 디테일하지 못해, 예. 꼼꼼하지 못해. 근데 MB 쪽은 많이 슈킹해봤기 때문에 예. 똑똑하단 말이야, 꼼꼼하고. 그런데 거기에 권위주의를 또 탑재해갖고 검찰이랑 구체적인 칼을 들고 시작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잡아갔잖아. 그럼 단적으로 한번 봅시다. 한 10여 년 전에 영화진흥위원회 이제 마스터 영화라고 해서 조금 거장들한테 지원해 준 게 있어. 예. 그때 이창동 감독이 지금 돌아가신 윤정희 배우가 주인공이었던 시. 그 영화에 빵점을 줬습니다. 시나리오 심사를. 야. 근데 그 영화가 어떻게 됐느냐? 칸 영화제 각본상 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창동 감독이 아시다시피 국립대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출신이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소설가예요. 예. 그다음에 영화 감독 아닙니까? 예. 그럼 시가 프랑스어로 쓰였습니까? 거기서 각본상 세계 최고에 가지고 칸에서 각본상 탔는데 한국에서 빵점이야. 예. 자, 그건 뭐냐? MB 정부의 분위기에서는 야 이거 높은 점수 줘서는 나한테 안 되겠지라고 이미 필터링 한 거야. 그래서 빵점 준 겁니다. 그래도 그 빵점은 이제 의도가 있는 거지 그 인간이. 그러니까 그 인간을 수사하고 확실하게 조져버렸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 근데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MB 정부는 그렇게 교활하게 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여기는 거기다가 검찰이 있잖아. 그냥 구속시켜버려. 그러니까. 더 겁나는 거지. 그렇죠. 그 같은 맥락이지만 저희들이 2015년에 제가 운영하던 극장에 프로그래머가 있었지만 그때도 심사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 줘서 지원에 탈락시켰습니다. 그게 네. 김기춘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런 사례도 있었듯이 예. 지금은 어쨌든 짧게 그거 다 아는 얘기니까. 당신 말이지 꼼꼼한 데다가
검찰이라는 구체적인 칼을 탑재해서 외압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는 TV조선이 이런 역대급 689점 1000점 중에 최고점을 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 예. 심각하다. 기사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자, 2017, 2020년에 3년 조건부 재승인 받은 적이 있는데 650점 밑이에요, 전부 다. 맞죠? 근데 이번에는 689.42점,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김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조선방송 대표자가 복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객관성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진단을 받지 안 했다. 않았다. 그래서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외부 기관을 선정해서 진단받는 이 조건을 꼭 부과해야 된다라고 공언을 하고, 결과적으로 조건은 달리지 않는 상태로 이제 재승인을 받아서 4년 동안은 다시 말해서 이 정부의 그렇지, 이 정부하고. 그 기간, 임기 기간까지는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 편파 왜곡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요런 뉴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 시그널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4년 차에 대선에 큰 역할을 해주십사. 당연하죠. 그거 아니겠어요? 이미 나한테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서 지금 그걸 지금 선물 주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4년 차 때 그때 잘하시면 네. 조건부 없이 프리패스 됩니다. 그렇죠.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뛰겠어. 그럼 열심히 하겠지. 목숨 걸고 하겠지. 진짜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소울메이트 모나리자 길복순 올봄 극장가의 여성 서사가 바람이 분다. 지금 실제로 보니까 이 김다미 전소니의 소울메이트 이 작품은 박스오피스 3위예요. 그리고 저 작품의 특징이 잔잔한 여성들의 우정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 소품이야. 그런데도 박스오피스 3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 요거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해화동을 만들었던 민용군 감독의 작품이죠. 맞아요. 원앙 소리에 또 조연출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주연이 또 유연석 씨하고 유다인 씨, 네. 유다인 씨하고 또 결혼을 했단 말이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분이 이 잔잔한 긴 얘기를 더 많이 알아 어떻게? 좀 친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잔잔한 서사에 원래 강하다. 그렇죠.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김다민 씨나 뭐 이런 분들이 또 약간 중성적 매력과 마녀에서도 있었듯이 약간 여성의 그걸 보여주잖아요. 김다미 너무 좋아. 그죠? 요즘 또 사실 뭐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김고은 씨도 그렇고 약간 중성적이면서 전형적인 미인상하고 다른 분들이 많이 히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울메이트도 상당히 아마 지금 순항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종서 씨는 출연 작품 4작품 만에 지금 베니스 올려두지. 황금사슬상 후보. 어이? 베니스?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이라고 헐리우드 진출작으로. 진출작이잖아. 예, 그래서 베니스에 가게 됐어요. 야, 전종서 씨가 지금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여성 서사의 주인공으로 야. 가게 됐다는 거, 이런 거 진짜 놀랄만한 일이에요. 옛날엔 진짜 꿈꾸기 어려웠던 일 어려웠죠.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연 씨 있죠? 네. 이 전도연 씨 이분은 아예 길복순이라는 작품으로 네. 킬러에 도전합니다. 도전했죠. 예. 성공했죠. 이미. 나이 50에. 예. 와, 진짜 이런 걸 보면은 여성들의 서사가 극장가를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년 남성 중심이었고 여성의 어떤 그 설 자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김혜수 씨가 그런 탄식을 했잖아요. 네. 아유, 여자가 주인공인 작품 이런 게 너무 없다. 강수현 씨도 그런 한탄을 했어요. 그렇지. 사실 왜 요즘 안 나오세요? 강수현 씨한테 그렇게 아니 뭐 너무 물어봤을 때. 싫어서 안 나온 게 아니잖아. 예, 내가 할 만한 작품이 없어요. 그나마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예. 뭐 아니면 미혹이었나요? 그렇죠. 좀 센 킬러 이미지도 하고 뭐 아주 그 투박한 여성상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시도를 했지만 그런 게 저예산 영화잖아. 그렇지. 그 큰 영화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성 배우들이 설 자리가 없고 너무 중년 남성 일색 아니냐 아니면 뭐 코미디나 액션이나 아니면 좀 하드보일드나 이쪽 아니냐 얘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여성 서사가 새롭게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새로운 여성상을 요구하는 단적으로 이제 뭐 윤여정 씨 같은 캐릭터가 예전부터 전통 미인하고 멀잖아요. 그렇죠. 사실 김혜자 씨라든지 아니면 고두심 씨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많은데 윤여정 씨는 그때도 모던하고 지금도 모던한데 또 전형적인 미인상도 아니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김다미나 김고은, 뭐 김태리, 뭐 그다음에 이런 배우들이 사실 전형적인 미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종서 씨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헐리우드 이제 진출하신 분도 있었지만 전종서 씨는 탄탄한 연기력이 배경이 됐단 말이에요. 예. 몸값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버닝으로 시작해서 예. 불타기 시작해서 몸값으로 비싸게 팔고 피달, 블러드문까지 갔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한동안 여성 서사가 상당히 적었지만 이제는 조금 이제 조금 뭐랄까 악셀레이팅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뭐 뮤지컬 뭐 여러 가지 장르에도 보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진짜 컨텐츠계의 여성 서사 돌풍이에요. 다행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고영계. 아, 고영계도 지금 여성 서사가 그렇죠. 엄청납니다. 예, 예. 맞아요. 지금 뭐 레드북 같은 작품이 지금 이미 작년에 뮤지컬 그 어워드에서 네. 상들을 확 휩쓸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올해는 오픈 딱 그 보통 티켓 오픈 딱 하면 네. 뮤지컬이 첫날 다 매진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없죠. 비싸잖아요, 그냥 일단. 첫날 매진. 오픈된 분량이 첫날 열자마자 다 매진. 그리고 암표도 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성공한 건데 그리고 창극에서도 여성 서사가 나온다. 야, 옛날에 창극하면 물론 이렇게 남녀의 애정사 같은 걸 창극에서 많이 다루긴 했지만 여자 주인공이야. 거기다가 여자 판소리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서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자 원탑이 아니잖아. 오정희 씨가 원탑은 아니지.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실은 남자들 두 사람의 예. 부자지만 부자가 아닌 그런 묘한 관계가 기본으로 깔리면서 거기에 오정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어떤 그 이 구원의 여인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경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에 여자는 구원을 해야 되는 거냐 맨날 네. 남자를 타락시키거나 구원하는 둘 중에 하나로 여자가 그려져야 되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죠. 거기도 이제 이자란 배우가 탄탄하고 예. 또 뮤지컬 같으면 옥주현 배우가 거의 레드북이 옥주현 배우죠. 원탑이죠. 예. 압도적 원탑이고 예. 실제로 뭐 우리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거기서 왜 경우도 김건희가 나와요? 아니 옥주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 노력해서 황골 아니 지금 탈퇴한 옥주현 옆에 김건희 세웠다고 해가지고 지탄이 막 댓글이 쏟아져 지금. 세운 게 있어요? 지금 본인이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 말이 아니죠. 그래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하고 정말 와신상담, 정말 분골쇄신 하신 분하고 절차탕마 하신 분하고 다르지. 예, 깎고 이런 분하고 다른데. 예. 근데 옥주현 씨는 실제적으로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예전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존재하는 것 같고 지금 뭐 다시 봄이라든가 이런 뮤지컬도 있고 네. 4050의 서사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봄 같은 경우는 아예 평범한 중년 여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 옛날에 딱 기획을 하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랬던 작품들이야 사실은. 아니 아줌마들 이거 먹히겠어?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소름. 나쁜 제작자 느낌. 와 진짜 그랬다니까. 완전히. 투자가 안 돼 근데. 그쪽을 그러니까 제가- 그 제작자가 나쁜 게 아니라 투자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안 돼.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 그쪽을 제가 좀 압니다. 4월 1일 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다시 봄. 그 작품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국극 같은 경우도 있어요. 예, 맞아요. 국극도 50년대 실제로 유행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폐물 팔고 가고 막 여성들이 그리고 그 배우들은 그 집안에서 도망가고 뭐 예를 들면 학교도 포기하고 이렇게 막 했던 일인데 실제로 또 한 10여 년 전에 다큐멘터리 보면 왕자가 된 소녀들이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그 여성 서사들의 열풍이 성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시작점? 예. 시작점이 언제일까? 사실은 드라마예요. 드라마는 벌써 한 3, 4년 전서부터 드라마 안에는 많이 있었죠. 3, 4년 전서부터 여성 서사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한번 화면을 볼까요? 그거 한번 볼까요? 예. 이 착하지 않은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칼럼이 실제로 지금 민용준이라고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로 그래요? 최근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예. 사실은 제가 지면이 많이 사라지면서 예. 제대로 칼럼을 갖다가 좀 발표를 못하니까 그 틈새를 타고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나는데 근데 이런 내용이 뭐냐면 TV 드라마를 이 여성 서사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전에는 나쁜 여자라고 했을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작품들이 작은 아씨들이라든가 뭐 이런 뭐 작품들이 막 언급이 됐는데 그 보면은 진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강한 그러면서도 예전에는 나쁜 딸이나 나쁜 부인이라고 생각됐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각광을 받고
1등을 하고 있다. 네. 뭐 구경이 같은 작품도 보면은 야, 그렇죠. 나는 구경이 같은 작품에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열광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유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투영하는 그런 캐릭터가 이제는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여성들은 나를 그간에서 본다기보다 내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자, 그래놓고 그 옆에 있는 여주인공을 나로 갖다 끼워 넣어서 나랑 안 닮았어도 끼워 넣어서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든가 그다음에 또 예전에 이제 75년도에 영자의 전성시대를 그렇지. 상징으로 해서 스크린 안에서 또는 뭐 드라마 안에서 비춰지는 여성은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뭐 가사 도움이지만 그 당시에 가정부, 그다음에 버스 안내양, 아니면 거리 여자 예.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 영자가 그런 삶을 살죠. 그런 역할밖에 없었어. 그리고 80년대에는 호스테스 영화가 많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을 때는 약간 소프트했을 때는 이게 신데렐라 컴플렉스로 뭔가 자신이 직접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비춰지는 역할만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젠더 프리까지 오면서 성 역할도 바뀌면서 여성이 남성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 또 이 여성이 남성성이 강조된 주체적이고 강한 예. 그 단적인 배우가 우리 이제 윤여정 배우로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예전 캐릭터부터 쭉 변화했죠. 예.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 작품들에 보면 김다미, 김태리, 박소담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상당히 이 보이시한 부분도 있고 강한 주체적인 예.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런 면에서 여성들이 대리 만족과 대리 투영이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아직까지는 여성의 지위가 높지 않으니까 한국 사회가 특히 정치 영역에는 그런 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공감대를 형성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캐릭터에 있어서의 좀 그 여성 주체적인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은 아마도 1999년에 엽기적인 그녀 여기에서 확실하게 그렇죠. 한 획을 그으면서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엽기적인 그녀도 남자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리고 엽기적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이미 뭐 스탠다드한 여성상이라고 하는 게 이미 고정관념으로 있는 거야. 그걸 깨기 때문에 엽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2020년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2018년 정도로 시점을 봐요. 2018년에 미투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어림서부터 시작해서 여성 서사에 나를 투영하는 그런 그 어떤 캐릭터들이 완전히 그 자리를 잡게 되고 그다음에 2019년서부터는 슬금슬금 여성 원탑이나 투탑 이런 드라마들이 시도가 되면서 2020년 들어서는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자신감으로 이어지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뮤지컬, 영화 이런 데에서 이제 꽃을 피울 수 있게끔 이렇게 됐다라고 분석하는 게 맞는데요. 아무튼 이런 여성 서사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컨텐츠를 사로잡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공연계에서 표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 73.7%가 최근 나왔어요. 73.7%. 그 중에서 2030이 49%. 그러니까 전체 여성 중에 절반이 203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들한테 아무래도 넙죽 숙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앞으로 컨텐츠 쪽은 그런 쪽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상도 반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제는 어렵지만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많이 높아졌고 구매력도 높아졌고 그리고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동질감을 경제적으로 표현해야 뭐 동질감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상당히 지금 작용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뮤지컬은 특히나 더 그렇고 다른 분야도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시대가 달라졌다. 달라진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이 결국은 투자에 있어서도 드러날 때 현실화되는 거거든. 그게 잘 보여졌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제가 제작했던 뮤지컬 우리 동네가 있어요? 여성 주인공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여자가 그냥 아리아를 갖다 기가 막히게 이제 부르는 그런 작품인데 요즘 다시 해야 되겠구나. 지금 묻어가야지. 너무 앞서갔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 지금까지 이거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문화뉴스였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시간이 없어요. 끝! 자, 금주에 주목할 만한 컨텐츠 시간입니다. 금주의 컨텐츠는 솔직히 다른 것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하나만을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고편으로 한번 잠깐 확인해 보실까요? 갑니다.
야, 빠찡꼬예요, 빠찡꼬. 아, 요즘 카지노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왜 빠찡꼬를 선택했느냐? 아니 이 드라마가 요즘 이 정치적인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의 시대 정신과 지금 우리 국민들의 울분을 보여주고 있다. 아, 그렇지. 예, 다시금도 아니야. 왜냐? 이틀 뒤에 2부 시즌2가 공개되잖아. 맞아요. 공개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대통령이 나서서 자발적인 일제강점기가 납작 엎드려버리니 이 분노가 지금 이 다시 보기 하려고 하는데 25일에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야, 묘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애플에서 나오네. 예, 애플에서 나옵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빠찡꼬를 선택한 이유는 이걸 지금 다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빠찡꼬 같은 경우는 미국 교포가 네. 기록한 그런 우리 제일교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교포라는 표현도 쓰면 안 돼. 그냥 제일한국인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교포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일본이 만든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한국인들의 애환을 그린 작품인데 애초에 이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네. 또 이것도 여성 서사예요. 이거 완전 여성이지. 예, 여자 주인공이 젊었을 때 네. 친일파한테 겁탈을 당하면서부터 그 비극의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일본, 미국 막 나가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의 우리들의 상황을 떠올리게 할 만큼 굉장히 상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정치적 겁탈 당했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 드라마나 이 원작의 내용들을 보면 거기서 보면은 이 친일파가 우리 그 근현대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징적으로 굉장히 잘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는 솔직히 로맨스 라인이 좀 강해지면서 친일파가 조금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그려진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려지면서 친일파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작 소설을 보면 더욱더 강력하다. 강력하죠. 사실 우리 제일한국인들이 일본에 가게 된 경우부터 예. 지가 원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에서 간 사람 있잖아. 누구? 문부성 1호 장학생. 원에서 가도 원에서. 아니 그 사람은 제일 그 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 뭐 일제 강점기 좀 뒤인가? 그렇지. 1호 장학생이니까 그렇죠. 약간 지나고 났으네. 예. 그러니까 자발적 친일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제일 한국인들 이분들은 사실은 끌려갔거나 그렇지. 정말 먹고 살 수 없어가지고 밀항을 했거나 쏘가서 가. 그렇죠. 속아서 갔거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일본에서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통들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인들은 분명히 우리 제일 한국인들을 자신의 비해서 열등한 그런 족속으로 여기고 엄청난 착취와 수탈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 팩트를 다시 한번 미국인의 시각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한국인의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이미 그거는 미국인의 시각에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빠찡꼬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미국인의 시선에서 지필된 한국인의 뭐 4대에 걸친 비극적인 서사를 여성 서사로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또 제일 한국인이기 때문에 2중 3중의 고통이 여기에 묘사돼 있죠.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분단의 고통과 뭐랄까 그 민족적 갈등이나 또 이념적 갈등 이런 게 중첩돼 있잖아요. 제국주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베트남전 그랬던 하얀 전쟁 같은 경우도 예. 그쪽에서 이제 시선에서 이걸 바라보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미나리 같은 경우도 재미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 뭐 뿌리를 내리는 지난한 과정을 보여주는 면에서는 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예. 그죠? 거기에 공교롭게 윤여정 배우는 다 또 핵심 역할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앞에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새로워진 여성 서사 중심의 상징적인 인물로 예. 거론될 수 있는 뭐 인물이라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윤여정 배우가 지금 굉장히 핫한 한국의 뭐라 그럴까요? 뭐라 부르죠 한국에?
뭐 한국을 상징하는 그런 배우가 돼버렸죠. 진짜 미국 입장에서 예, 그렇죠. 한국의 메릴 스트립이라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메릴 스트립. 실제로 메릴 스트립도 네. 윤여정 배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 우리 쪽에서는 뭐 미국의 윤여정 아니냐, 예. 메릴 스트립이. 그렇죠.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예. 있다는. 예. 자, 우리는 이제 빠찡코 시즌 2가 이제 시작이 이틀 되니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빠찡코 1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 짚어보면서 그렇죠. 예.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진행해 봤으면 네, 좋겠는데 좋습니다. 우리 남배우가 생각할 때 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혹은 그 인상적인 에피소드 어떤 게 있었어요? 누구죠? 옷 자살을 선택하는 예. 그 첫째 아들. 예. 아, 이름 뭐더라? 그 선택도 굉장히 의아하더라고. 예. 난 그게 좀 저렇게 죽어야 되나? 예. 그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삭이 근데 이삭은 병으로 죽지 않나? 병으로 죽는다는 게 사실은 고문을 받고 아, 그렇지. 고초를 겪고. 그렇죠. 왜냐면 협조를 잘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것도 민족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보면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과 독립운동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질고를 겪게 됐던 그 가족들의 이야기, 유가족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잘 그려져 있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일파 겁탈하고, 예. 그 애를 가졌고, 예. 그러다가 이삭을 만나고, 예. 그 이삭은 또 협조를 안 해서 고문당해서 결국 후유증 이렇게 해서 죽고, 네. 그리고 이제 큰 아들이 자살을 했다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자식이죠. 자기가 네, 그렇죠. 낳은 자식이. 자식이죠. 예. 그러니까 이 윤여정 씨가 낳은 자식이 네. 이제 자살했던 거고 이게 살짝 그렇죠. 그러니까 얽혔는데, 선자의 아들이 그렇죠. 그 이삭 전에 한수하고 사이에 낳은 네. 아들이 자살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런데 그 자살의 상황까지 치달아가는 게 아마 본격적으로 시즌 2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비극들은 결국 장자라고 하는 뭐 또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네. 과연 우리 역사에서 어떤 식의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상징으로 보여줘요. 그렇게 이게 완벽한 여성 서사가 되기 위해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 역사 내에서 사실은 남자들 고 근현대의 기간 동안에는 뭐 싸우고 네. 뭐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장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죄책감 혹은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여성들은 그 장자나 남편이 없는 자리를 온전하게 생활력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 부채를 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채들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뿌리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후에도 그러니까 전쟁도 이제 겪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반복이 되는데 전후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성들의 서사로 빚어내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은근과 끈기의 민족은 얘기하지만 그 상징으로서 한국 여성이 이중 삼중 그다음에 봉건적인 각종 프레스를 다 이겨내면서 끈끈하게 살아남잖아. 사실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지만 스포츠 같은 경우도 여성 스포츠가 늦게 시작했는데 세계 1위는 맨날 집잖아. 그런 면에서 한국 여성의 강한 생명력 어디서 왔을까? 이게 이제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여지잖아요. 미나리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성 서사하고도 맥이 좀 많이 닿아 있는 게 아니냐 이 작품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선재의 엄마인 양진서부터 확실하게 그 강한 엄마의 그러니까 4대가 되네요. 쭉 이렇게 내려오죠.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죠? 양진이 그러니까 선재의 엄마가 그 일제강점기에 쌀이 다 수탈되고 있는데 네. 딸을 일본에 보내야 되잖아. 근데 그때 엄마가 직접 만든 조선의 쌀을 맛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돈을 자기가 있는 돈을 다 털다시피 해가지고 쌀을 갖다 구해요. 근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일본인들한테밖에 못 팔아. 이 쌀은 못 판다. 대신 내가 조를 줄게. 수수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딸이 이제 조선 땅을 떠납니다. 근데 조선의 쌀 맛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한번 쳐다보더니 잠깐만 기다려보게. 가서 새호흡을 딱 갖고 와요. 새호흡. 새호흡을 딱 갖고 오면서 자네도 좀 먹게. 그리고 이 조선의 쌀 밥맛을 기억을 하고요. 나중에 이 선자가 이제 어릴 때 이걸 딱 먹고 가는 건데 나중에 커가지고 윤여정이 그러니까 노인이 돼가지고 노인이 됐지. 노인이 돼서 그
자기 손자를 위해서 땅을 팔지 않는 제일 한국인 집에 찾아가잖아. 거기 또 자기 나이 또래의 할머니가 있잖아. 그 할머니가 안 팔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밥을 딱 해줘. 그걸 딱 첫 술을 떠보고 아 이거 조선의 쌀이라고. 난 이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아, 쌀 데자뷰가 되면서. 나는 진짜 잊혀지가 않아. 왜냐면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고. 그렇네요. 예, 우리의 문화, 또 우리의 식생활. 뭐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K푸드 뭐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쌀을 갖다가 보내고 싶었던 어머니의 그 어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기억되는 그런 미각.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로 딱 돌변하는 순간. 그런 순간들을 이 드라마에서 발견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손자까지 이어지니까 사실 4대를 한목에 이어주는 그 쌀. 예. 이런 의미다. 그죠? 그렇습니다. 쌀은 또 우리에게 주식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요즘에 쌀 안 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들. 다른 나라 사람이야. 사실은 선진국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쌀 그러니까 많이 먹어. 외국 사람들은 K푸드의 중심에 놓여 있는 하얀 쌀밥 이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해요. 비빔밥도 좋아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쌀 탄수화물이 많이 있어. 뭐 이거 쌀 많이 먹으면 당뇨 걸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빵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에 비해서 훨씬 건강한 식품이거든.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이 쌀이나 특히 현미로 옛날 우리 현미가 조상들이 좋지. 먹던 현미로 섭취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 예. 야, 이게 이제 시사팝콘이 문화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성 서사에서부터 그 상징으로서 빠친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먹방으로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우리가 나중에 먹으면서 얘기를 해도 되겠다. 어쨌든 생각이 좀 드는 이런 장면들이 빠친코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 한국인들은 국뽕이 차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인 혹은 한국 문화의 어떤 순수한 DNA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싶고요. 그렇죠. 관동 대지진 학살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극적인 조선인들 다 학살했던 예. 그 어떤 그 뭐 우물에 독 풀었다 하면서 예. 완전히 그 자기들의 어떤 군국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인을 희생시켰던. 예. 근데 보세요. 그 장면은 굉장히 세련되게 그래도 많이 잔인한 장면을 걷어내고 선정적이지 않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장면 나왔다고 일본 사람들이 난리 났었어요. 아, 그렇지. 그쪽에서는. 이 빠친코라고 하는 드라마는 불매해야 된다. 보지 말아야 된다. 미국에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그런 작자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강력히 항의해야 된다. 막 이러고 난리를 쳤는데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관동 대지진 때 우리나라 국민들 그 한국 제일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몇만 명이 희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3만 명이 희생됐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그게 지금 일본에 이렇게 몰역사적이고 반역사적인 사고로 인류의 진화와 무관한 행동들을 극단적으로 벌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런 식의 문화를 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아주 편향된 정치식을 기반으로 한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동 대지진 같은 경우 빠친코에서는 상당히 예술적으로 성화시켰단 맞아요. 말이지. 그 뭐 잔인한 장면 많이 보여주고 자극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따위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진짜 심각한 그 왜곡이고 단적으로 깐여가지고 황금종려상 고레다 히로카즈 어느 가족 탔지 않습니까? 일본인의 비극적이고 구질구질하게 살아가고 말이지 이 가족 간에 뭐 어려움 보여주고 일본의 뒷모습 자꾸 보여주니까 안돼 이래가 아베가 황금종려상 탔는데도 그냥 쌩 까고 이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양반이 지금 브로커 만들어가지고 송강호 깐여가지고 나무주연상 타게 한 양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의 봉준호, 박찬욱 이런 사람들도 정부에 탄압당했고 다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은 그래도 조금씩 밖에 나가고 있는데 물론 윤석열 정부는 이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자기들의 이면이나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여주겠다는 게 일관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빠친코 보고 항의하고 고레다 히로카즈 보고 뺨 때리고 이런 거죠. 실제로 그 관동 대지진에 대한 표현 중에서 제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거는 일본의 서민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좀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그 일본의 서민들 그 사람들은 조선인들을 구해줬어요. 맞아요. 그런데
막 정말 동네 양아치들, 건달들, 사무라이들 이런 작자들이 그 짓을 벌인 거야. 네. 실제로 그들의 후예가 지금 일본의 그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그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기시다 같은 작자한테 가서 형님 이러고 오므라이스 처먹고 그러면 걔 넘어가냐고. 지금 쌀 얘기했는데 오므라이스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아까 기시다 얘기했잖아. 그렇죠. 지금 얘기했는 거. 예. 마침코 기시감. 예. 기시감이 든 거야. 맞아요. 옛날에 그 짓하고 싹싹 비비던 후손들한테 가서 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또 비비는 예. 그런 꼴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은 자기 동족들을 일본에 상납을 하고 동족의 팔고. 자산을 갈취해서 자기가 좀 뽀찌 뜯고 그리고 일본에 상납함으로써 지금의 현재 부와 지금 그 대대손손 이어내는 기득권을 갖다가 획득했잖아요. 네. 그런 작자들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오므라이스는 우리한테 DNA가 아니에요. 오므라이스는 일본 근대화의 DNA야. 그렇지. 근데 그거 가서 처먹겠다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냔 말이야. 가서 조선의 쌀 맛을 갖다 보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당신네들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 아직까지도 일본은 40명 죽였다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40명 죽였대. 40명은 어쩔 수 없이 기록에 남은 거야. 일본인들의 기록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것도 학습되어진 겁니다. 네. 역사를 묻어버리면 묻힌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나름의 어떤 논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개기로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 동조하고 바짝 엎드려 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서 뭐 니카무라 벤토상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오므라이스 먹고 네. 이런 거는 몰력 사정이 당연히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 일본 국민들은 서민들은 굉장히 뭐 축소지향이라고 하지만 서민적이고 아주 그 크게 욕심을 가지지 않고 집도 작잖아요. 공동체. 예, 공동체 의식도 강하고 예. 또 일본 영화 보면 상당히 그 가족 간의 또는 이웃 간의 우정, 소박함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자극적 영화도 있지만 그 외에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력감에 빠지면서 수긍하는 수동적인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이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1937년생인데 나고야 태생이세요. 나고야. 근데 나고야에 계실 때 B29가 맨날 2차 대전 오면 항상 방공호에 가서 유치원 때 예. 갔대. 근데 말씀하시는 게 서민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8살, 7살 될 때 한국으로 온다고 해방되면서 어머니가. 그때 얘기하면서 같이 일본인이 많이 살았는데 다 서민 아니야. 예. 굉장히 사이가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눠주고 먹고 뭐 조선이라고 야 조선지 차별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자민당 유해 또는 일본의 극우해 이런 느낌보다는 서민들끼리는 그 아까 제가 약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본 서민들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이웃끼리 돕고 소박하게 나눠주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일본이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의 원인이 극우들한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 극우들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사실은요. 극우들은 또 친미주의자예요. 그렇지. 숙미주의자죠.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사에 있어서의 어떤 야욕, 그 야욕과 그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또 정치 집단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핵심적인 그런 목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도 함께 죽고 있어. 그러니 사실은 지금 한미일 동맹을 진짜 만든다는 것은 한미일의 서민들이 서로를 갖다가 보듬어 안고 그러면서 서민들의 피해자의 연대를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가진 자들의 기득권 연대를 만들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다 같이 공멸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그 고리 속에서 실제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는 미국, 일본, 한국으로 이렇게 서열화되니까 가장 약자가 한국의 서민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극심한 수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 속의 교훈을 다시 한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발견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맞네요. 그런 다중적인 지배 구조. 네. 그러니까 한미일 얘기 미국 같은 경우 일본에 원자 폭탄으로 길들이기 들어갔죠. 그렇죠. 폭탄을 맞았음에도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쪽 미국에 붙는 게 좋겠다. 일본에 극우들이 붙었고 지금 입장에서도 야 자위대하고 우리가 응비하고 싶은데 대륙으로 또 나가고 싶은데 그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했듯이 그래? 미국이랑 그러면 동아시아권 지배권을 줄게. 그 대신에 이런 걸 해.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납작 엎드려서 도움을 줘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동아시아 돈 많이 드는데 그래 일본 네가 큰형하고 한국 애들 잘 기르고 이래가지고
같이 이쪽에 좀 중국하고 러시아 좀 잘 막아줘 부탁해 바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일본한테 가서 윤석열 정부가 형 우리끼리 같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아주 독도도 주지 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그래서 지금 이 빠친코를 보면서 우리는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여러 사상가들의 정말 웅대한 생각들, 세계사를 갖다 꿰뚫어보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실제로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한국이 독립하는 것이 세계를 각성시키는 일이고 제국주의라고 하는 망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역할이 전 세계의 어떤 윤리와 도덕 네. 그리고 민주와 공화의 조화 이런 것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섞어서 그걸 시너지게 나게 하면서 그걸 헌법에 담은 최초의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정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이번 주말에 빠친코 1, 2 섭렵하시면서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역대 최고의 제작비죠. 1부, 2부에서 2천억쯤 되는. 근데 이제 이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그렇죠. 짓고 빨리 싶습니다. 마무리해야 돼요, 이제 시간이. BTS의 RM 이런 얘기했죠. 네. 스페인에서인가 어디 뭐 그쪽에서 네. 인터뷰를 해서 한국어 이렇게 뭐 K 컬처, K 뮤직 좋은데 지겹지 않냐 이제? K라는 K라는 그렇죠. 말이 그러다가 너무 좀 이렇게 훈련 많이 내추럴 하지 않고 막 훈련하고 이렇게 육성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두 가지를 딱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RM이 네. 그분들은 선조들이 제국주의죠. 네. 그래서 노래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남을 수탈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노래가 안 하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과거를 보세요. 당신들은 수탈의 역사고 우린 핍박받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스스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 한 것입니다. 강제로 스파르타 교육에서 BTS 같은 게 나온 게 아니에요. 라고 딱 얘기합니다. 게다가 훌륭하잖아. 더 얹어서 RM이 그 다음 한 말이 더 넌 중요하다고 생각해. 군대 가는 거? 아니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한테는 자긍심이다. 아, 그건 맞지. 이건 브랜드다. 그렇지. 브랜드지. 아, 나 그때 진짜 뒤통수를 맞은 거 같아. 잘하다. 나는 사실 그러니까 K-팝이라고 하는 걸로 네. 자꾸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K라고 하는 게 오히려 브랜드구나. 이 브랜드를 열심히 파고들어서 더욱더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시사 팝콘도 K라고 하는 브랜드를 내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수 남태호가 준비해드리는 시사 팝콘. 다음 주에도 꼭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K. 예. 수익이 창출이 안 돼 있지만 우리 남태희 TV에 가서는 뭐 슈퍼챗도 쏴주시고 그렇게 아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수익을 가질 정도 능력이 안 되면 3,000명 뭐 이 정도인데. 아, 아직도 안 돼요? 예, 아직도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기대해 주세요. 물러갑니다. 또 돌아오지 뭘 안 돌아와. 온다니까.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